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네, 진짜 오랜만입니다. 사무총장 시절에 뵀다가 그러니까 원내대표로 벌써 6개월 지났습니다. 벌써 6개월 됐나요? 예, 네, 좀 빨리 돼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쨌든 6개월 동안의 소회를 밝히신다면 예, 뭐 원내대표 되고 나서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죠. 이게 그 작년에 미처 완료짓지 못했던 원구성 협상이 마무리되면서 예. 국회가 그나마 좀 여야 구도가 안정이 됐는데 네. 그 덕으로 어떻든 주요 법안들이 많이 처리가 됐습니다. 이게 소상공인들에 대한 예. 그 손실보상법이라든가 네. 또 세종의사당법, 또 수술실 CCTV법, 대체공휴일법 뭐 이렇게 좀 우리 그 사회와 민생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그 주요 법안들을 많이 처리할 수 있어서 아주 의미 있는 기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 당이 독식 프레임을 상대당에서 야당에서 계속 씌우고 있었는데 그것을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이 뭐 큰 의미가 있었다 생각합니다. 법사위가 예를 들자면 상원의 역할을 한다. 뭐 이런 비판도 존재했잖아요. 네네네. 법사위 기능은 또 좀 국회법 개정하기로 합의를 이미 그래서 개정을 했습니다. 했습니다. 예, 네. 예. 그러니까 저 국회법을 개정해서 법사위가 상원 노릇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장치를 만드는 국회 개혁, 법사위 개혁을 하는 조건으로 이제 후반기 이 법사위원장 넘겨주는 것을 수용을 한 거죠. 네. 예, 뭐 그것도 이제 사실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법사위원회가 이제 체계 자구 심사의 범위를 넘어설 수 없다는 거고, 지금까지는 다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키다 보니까 전부 이 정무적인 질의 답변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체계 자구 심사를 빙자해서 그래서 그 이 법안에다가 뭐 명시는 안 했지만 체계 자구 심사 시에 그 관련, 그러니까 소관 부처에서 지금까지 장관이 출석하던 국무위원이 출석하던 관행을 이제 없애고 차관 출석을 원칙으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60일이 지나도 체계 자구 심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본회의로 바로 직접 올릴 수가 있는데, 기간을 원래는 120일이었던 것을 60일로 줄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대화 협상 속에서 합리적인 어떤 개혁을 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여야 관계는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은 뭐 국회 내의 사안과 관련해서는 크게 이견은 크지는 않다. 왜냐하면 얼마 전까지 이제 언론중재법 문제로 뭐 대결이 심했었는데 12월 말까지 특위를 구성해서 논의하기로 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크게 파열음이 날 일은 없는데, 뭐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이 대통령 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오다 보니 뭐 온갖 뭐 선거 이슈가 이 국회 안으로 들어오고 있죠. 예, 그래서 뭐 이번 국정감사도 사실상 정쟁 국감이 돼가면서 정책이 실종되고 민생이 실종되고 있는 아쉬움을 낳고 있습니다. 그 지금 어쨌든 원팀에서는 그 이낙연 후보와 캠프 간의 그 화학적 결합 이게 중요할 건데, 지금 결국 그거는 이 선대위 구성에서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럼 뭐 어쨌든 전폭적인 참여가 뭐 예상되십니까? 이낙연 캠프에? 이낙연 후보 본인 또는 이낙연 캠프에 참여했던 뭐 주요 인사들 이런 분들이 당연히 포함돼야 되는 것은 뭐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요. 그런데 이제 이낙연 후보를 지지했던 그 당원이나 또 지지자들도 이 마음을 합쳐야 그것이 이제 진정한 원팀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서로 마음이 모이는 이 과정을 지금 겪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특히 그 3차 선거인단이 1, 2차 선거인단과 좀 다른 결과를 낳는데 큰 영향을 미친 이제 그 이 화천대유 뭐 게이트 같은 이런 문제도 지금 이제 이재명 그 후보가 적극적으로 이제 그 경기도 감사에 네. 출석을 해서 증인 출석을 해서 이 해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상당 부분 저는 해명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이 사건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의구심, 이뭐 야당뿐 아니라 이제 국민들이 가지고 계셨던 그런 의구심도 많이 해소가 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과정을 또 다 거쳐서 우리가 마음을 하나로 모아 갈 테니까요. 예, 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제가 보니까 이재명 그 후보 캠프는 바로 해단식을 하고 네, 캠프를 해체했어요. 네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아마 금방 말한 선대위도 이제 당 중심으로 돼야 된다는 데 네, 동의했다는 네. 기사도 나오고. 그렇죠. 예, 당 중심으로 가고 그다음에 이 모든 그 후보들 경선에 나왔던 모든 후보들이 함께하는 그런 용광로 선대위를 만든다. 뭐 이런 목표를 분명히 밝힌 겁니다. 우리 원내대표는 당에 오래 계셨으니까 잘 아시지만 2012년도 같은 경우는 네네. 그 부분이 조금 이렇게 화학적 네네. 결합이 네네. 좀 그 당시 손학규 후보가 2위인 걸 알고 있는데 네네. 조금 부족했잖아요. 뭐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사실 뭐 끊임없이 후보를 흔들었고 또 당 지도부도 흔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당 대표였던 뭐 제가 그 당시에 사무총장이었으니까 잘 아는데요. 이해찬 대표가 당 대표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있었고 또 이제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과정에서 그 문재인 후보의 선거대책본부장 아니 선거대책위원장 10인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있었는데 10인 공동선거대책위원장들도 사퇴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총괄본부장이 3인 공동본부장이었는데 공동총괄본부장도 3인이 사퇴를 하고 그런 우여곡절 끝에 단일화를 너무 힘들게 이뤄냈고 또 실제로 본선에서 안철수 후보는 뭐 선거운동 자체를 뭐 거의 안 한 거나 마찬가지죠. 마이크 못 쓰겠다, 이 무대에 안 올라가겠다, 뭐 이런 거 아니었어요. 그런 것들까지 일테면 우리가 이제 원팀의 중요성, 용광로 선대위가 어떻게 중요한가라는 것을 우리 당이 뭐 끊임없이 학습해 왔기 때문에 예, 그 학습의 효과가 저는 뭐 오래 갈 거라고 봅니다. 이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어쨌든 당 지도부나 이분들이 민주당은 원팀 했던 전통이 있다 이렇게 네네. 이야기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12년대 그런 아픔이 그렇죠. 컸거든요. 예, 그걸 예. 갖다가 이렇게 오히려 반면교사로 해야 되지 않나. 네, 그러니까 그걸 반성하면서 원팀 전통이 세워지는 겁니다. 네, 그 예, 이후로. 네, 네. 근데 손학규 그 후보, 네. 손학규 대표님은 타당 있다가 예, 한나라당 있다가 오신 분이라서 그렇죠. 뿌리가 깊지 예, 않잖아요. 네, 네,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후보가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네, 네. 거기 따르면은 이 화천대유 게이트를 설계한 사람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거기 보면은 네, 네. 이 개발이 초과 이 환수제라든지 분양가 상한제라든지 네, 네. 이런 네. 부분 분양 원가 공개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렇게 규제를 갖다가 다 풀어버리고 후퇴시켰죠. 그러니까 네. 분양가 상한제, 네. 그다음에 이 조성 원가 공개, 뭐 이런 것들을 다 후퇴시켜서 네. 그리고 이제 거기에다가 더 일테면 이 뭐 금융 규제라든가 이런 것까지 이 열어 놓지 않았습니까? 특히나 이제 큰 것은 신도시 개발이라든가 택지 개발에 있어서 공공의 역할을 극도로 위축시켰다는 네. 겁니다. 그러니까 LH가 그동안 해오던 역할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하면서 민간 개발 위주로 MB 정부 때 이제 이미 돌려놓기 시작을 했고 이게 이제 대장동 사업에
소위 말해서 남욱 뭐이저 정영학 등 이 사람들이 이제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1,000억대의 대출을 받아서 사업에 착수하게 된 배경이 그거거든요. 예, 그 과정에서 이 뭐 신영수 의원 성남의 신영수 의원 동생은 뭐 이 뇌물수수죄로 이 감옥을 가기도 했고 이 저축은행 대출 과정은 특수검사들의 이 도움을 받아가지고 수사 대상에서 벗어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당시에 윤석열 이 검찰총장이 국회에 와서 한 발언을 보시면 잘 아실 거예요. 어느 정권이 가장 이 기억에 남느냐라고 했을 때 윤석열 총장은 국회에서 뭐라고 발언하냐면 MB 정부 때가 가장 쿨했다라는 것입니다. 아, 맞아. 그런 말을 했어요. 네. 그 쿨했다라는 이야기는 특수 검사들이 정권과 관련돼 있는, 그러니까 MB 정부 핵심들과 관련돼 있는 이 비리를 눈 감아주는 대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특수 검사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게 열어줬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이명박 대통령이나 그 측근들과 관련된 이 비리 사건을 눈 감아 주거나 그다음에 또 이 MB 정부 때는 정권 내부에 갈등이 많았잖아요. 초기에는 뭐 정두원계를 쳐내고 또 말기에는 이상득계를 이렇게 핵심들이 시키는 일, 그러니까 정권 핵심과 관련해서는 하지 말라는 건 안 하고 하라는 거는 하면 요 말만 잘 들으면 나머지 사건은 당신들 마음대로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그 당시 이 특수부 검사의 이 가족 비리 같은 거를 덮고 넘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윤석열 총장은 쿨하다라고 표현을 한 거죠. 그러니까 바로 그런 과정을 거쳐서 되던 이 대장동 사업이 이제 이재명 시장이 성남시장이 되면서 성남 그 공공개발로 돌리겠다 이렇게 된 거죠. 민간 개발로 이미 1,000억 이상 대출까지 받아가지고 집어넣어놨는데 이거를 공공개발로 돌리겠다. 이러니까 이제 남욱 변호사 엊그저께 와서 이 비행기에서 하는 말이 그거 아닙니까? 뭐 이빨도 안 들어갔다. 이런 얘기죠. 결국은 이제 그 이후에 2012년도에 정권이 바뀌지 않습니까? 정권이 바뀌면서 그 박근혜 정권의 또 이제 핵심들이 저는 움직였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핵심들은 하나은행에 투자를 동원할 수 있는 힘, 그 다음에 박영수나 김수남 뭐 검찰총장 같은 이 검찰의 막강한 뒷배경을 가져올 수 있는 힘, 또는 뭐 최순실 변호까지 하던 이경재 변호사까지 끌어올 수 있는 힘, 예? 또 더 나가서 이 성남시의회를 동원해서 이재명 시장이 이제 시설관리공단, 성남시 시설관리공단을 그 성남도시개발공사로 이 전환을 하고 이 투자금을 충전해서 100% 공공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이걸 막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시의회를 통해서 이걸 그러니까 성남시의회를 통으로 동원할 수 있는 힘, 그럴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는 그걸 제가 말로 딱 표현을 할 수가 없네요. 아무튼 그분들이 만든 것이죠. 그게 바로 그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중단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 그걸 중단시키고 사업을 그러니까 이 김만배 이쪽 애들한테 넘긴 거 아닙니까? 그 김만배가 이런 게 있네 하고 뭐 그때 가서 갑자기 발견하고 시작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수사를 해본 게 아니니까요. 그러나 문제는 결과를 놓고 보면 MB 정부 때 MB 정부 쪽 실세들하고 추진해 오던 사업이었는데 이것이 이제 또 다른 그 힘을 가진 세력이 추진하는 사업으로 된 것이 아니냐. 고발 사주가 또 한때는 이렇게 이번 대선판의 가장 큰 이슈인 줄 알았는데 네. 대장동 그
그 게이트 때문에 좀 희석된 측면은 있지만 이게 이 제대로 된 국기문란이다 이렇게 지적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명백한 그 선거 개입이니까요. 우리가 뭐 오늘 저는 이제 뭐 이게 윤석열 후보가 이 전두환 정치를 찬양하면서 네. 이 호남에 뭐 씻을 수 없는 또 상처를 줬는데 그걸 보면서 야 정말 그 DNA가 같다. 일테면 이제 군 내에 이 하나회를 만들어서 신군부가 정치 개입하고 권력을 장악한 것 아니겠습니까? 당신은 이제 총칼을 썼고 지금은 이 검찰 내에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윤석열 사단이라는 표현이 뭐 이 공공연히 회자가 되어 왔는데 사실상 검찰 하나회 아니겠습니까? 예, 검찰 하나회를 만들어서 그동안 검찰권을 아주 사유해 왔던 그리고 이제 뭐 자기 가족들 비호하고 검찰권을 마음대로 휘둘러 왔던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제 선거에 개입해서 선거 결과를 뭐 왜곡하려고도 했고 뭐 그러다 또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 본인이 직접 나서서 아예 권력을 잡겠다 이러고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이 일련의 과정 전체가 사실상 검찰 그러니까 특히 일부 정치 검찰 뭐 또는 이제 윤석열 사단 등 이런 그 특수부 조직 이 사람들의 이 권력 장악 음모에서 시작된 이런 쿠데타적인 이 사건이다. 예, 이런 것들부터 명백히 논제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언론 개혁 2탄으로는 언론 플랫폼, 언론이 아니면서 언론 생태계를 좌지우지하는 네이버 등 그 뉴스 포털 문제가 제기되고 있거든요. 네, 이게 이제 언론과 관련해서는 크게 네 가지 범주가 함께 논의를 하자라고 해서 지금 이제 언론 미디어 제도 개선 특위에 논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다뤄오던 이제 언론중재법 이게 이제 이 언론 중재 및 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언론의 허위 보도나 뭐 가짜 뉴스로 인한 피해를 어떻게 구제할 거냐 이런 거고요. 이건 언론사 등록된 언론사에 대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포털이 요즘에는 또 굉장히 영향력이 큽니다. 근데 이제 포털의 중립성, 또 그다음 공정성을 기하는 법이 필요한데 이게 이제 포털이라는 게 눈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자기들의 알고리즘에 따라서 이렇게 그 포털이 운영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신문법에 인터넷 뉴스 편집 사업자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터넷 뉴스 편집 사업을 하는 분들에 대한 이 규제 논의가 있거든요. 그 논의가 이건 포털에 대한 거고요. 세 번째는 이제 1인 미디어가 워낙 많습니다. 뭐 유튜버라든가 뭐 SNS를 통한 것도 있고 그래서 이런 1인 미디어의 가짜 뉴스에 대한 거는 이게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해서 거기에 이제 이 나름의 어떤 제어 방법을 강구해 보자라고 하는 게 있고요. 특위에서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일정 정도 여야 간에 전문가랑 해서 여야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이 연말까지다 이런 얘기. 네네네. 그 실제로 이제 제가 듣기로 이미 취재를 해본 결과는 두 번째 이 포털 문제에 있어가지고는 민주당 같은 미디어 TF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서 이야기가 굉장히 심도 깊게 이야기돼서 나름대로 이미 많이 논의가 돼서 왔습니다. 다만 이제 이게 뭐냐면 이제 다 이게 각각의 법이 제출된 시기도 다르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되는 이 수준도 다르고 막 이러다 보니까 똑같이 하기 어렵잖아요. 예, 같이 이렇게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일테면은 패키지로 논의가 안 됐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언론사에 대한 피해 구제법이 먼저 가고
이뭐 포털이나 일인 미디어에 대한 건 늦게 가고 이러니까 언론사들이 특히나 반발이 컸다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발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발을 맞출 필요가 있어서 논의는 그동안 충분히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언론계 내에서도 이 논의가 많이 이루어졌었고 이미 한 10년 정도 끌어온 논의입니다. 맞습니다. 예, 그거를 이제 21대 국회에 들어와서 법안으로도 이미 다 제출이 돼 있고 각 상임위원회에서도 이제 정도 차이는 있지만 어느 정도 논의가 되었던 걸 이걸 이제 묶어서 하나를 이제 거의 뭐 동시에 이렇게 처리를 해가자라는 것이죠. 제가 취재한 바에 의하면은 그 포탈 문제는 여야가 결론이 비슷하더라고요. 의견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언론으로서 우리나라 언론이 검색 저널리즘이 돼버리고 네네. 그래서 꼴찌고 네네. 이런 데는 포탈의 문제 크다. 예. 그래서 포탈은 그 검색 서비스를 하는 데고 언론이 올리고 독자가 판단하도록 하자. 네네. 그렇죠. 그게 뉴스 포탈로서의 네이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 기능을 그만해라. 이런 합의가 여야가 똑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실제로 그 우리가 이 포털의 뉴스 서비스 논의를 하면서 네이버라든가 뭐 다음 카카오 이런 쪽하고도 미디어 개혁 특위에서 상당히 긴 이 토론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상 그 포털에서 뉴스 서비스를 이제 중단하겠다라는 정도의 의사 표현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법을 만들어 가는데 아무 걸림돌은 없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 정부라 할 수 있잖아요. 촛불 네네. 시민혁명을 이어서 이렇게 이 문재인 정부가 탄생했는데 지난 5년을 돌이켜 봤을 때 이거는 정말 좀 국민들한테 내놓을만 했다라는 부분과 아쉬운 점 이런 부분들은 좀 했어야 됐는데 제대로 했어야 됐는데 이런 점들과 함께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할 수 있는 일은 뭔지. 네, 문재인 정부는 우리나라 이제 정부 중에 그러니까 우리 민주정부로는 3기지만 1, 2기 민주정부하고도 구별할 수 있는 특징이랄까 이런 것들은 이를테면 그러니까 이 소득의 양극화 이런 이 격차를 줄이는 문제를 그러니까 정책의 주요 목표로 삼은 첫 정부다라는 걸 뭐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성과가 있었느냐라는 또 시비는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그만큼 노력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니까 이 정도의 격차를 가지고 유지하면서 경제 성장을 해왔다라는. 두 번째는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선진국형 경제로 진입을 할 수 있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선진국형 경제라고 하는 게 경제 규모만 커진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이 경제 성장의 과실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고르게 나눠 갖고 그걸 다시 이 경제 성장의 어떤 토대로 만들어 가느냐라고 하는 게 지속적인 성장을 가능하게 해주는 핵심입니다. 그런 면에서 선진국 경제로 그러니까 진입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거기에 더해서 이제 코로나 위기가 닥쳤는데 그런 코로나 위기가 이미 이 문재인 정부가 가능하게 했던 촛불 정신 이런 국민 주권에 의한 그러니까 주권 의식이 강한 우리 국민들 주인 의식이 강한 그런 국민들과 그다음에 이런 어떤 선진국으로 진입해가는 우리 한국 경제 이런 것이 이제 결합해지면서 코로나 선진국, 방역 선진국이 된 이런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아쉬운 부분이 있죠. 특히나 이제 부동산 가격을 제대로 잡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뭐 무슨 핑계 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코로나 위기라든가 이런 위기를 겪으면서
위기에 대응하는 이 그 나름의 정책 수단은 역시 이제 완화 정책을 쓸 수밖에 없었는데 이 경제 완화 정책은 결국 자산 가치의 상승을 낳을 수밖에 없었죠. 근데 그런 부분들을 미리 예측하고 이전 정부에서 후퇴됐던 그런 뭐 부동산 관련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빠르게 그러니까 복원시키지 못한 이 결과가 자산 가격 상승으로 나타났는데 그 부분을 제대로 이렇게 준비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는 뼈 아픕니다. 근데 뭐 최근에는 근데 이제 그 오랫동안 노력한 결과 이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더 많아지고 있다고 하니까 아직 뭐 그 6개월 남은 기간 동안 좀 부동산 가격이 좀 안정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젊은이들이 집을 가지고 싶으면 집을 소유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소유할 수 있게 또 소유하지 않고 이를테면 편하게 그냥 주거 생활을 누리고 싶다. 나는 집에다가 투자하기보다 뭐 미래에 투자하든 아니면 그 행복에 투자하든 아니면 또 다른 그 일에 투자하고 싶다라고 하더라도 뭐 그것이 이 일종의 어떤 뭐 선택의 뭐랄까요 이렇게 선택 여해에 따라서 뭐 벼락부자가 되고 벼락거지가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 결국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집을 갖기는 어려울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그러나 집을 가진 사람이든 갖지 않은 사람이든 집 문제로 고민하지 않아도 되고 집 때문에 내가 계층이 구별되지 않는 이런 사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만들려면 지금 아까도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냥 민간 개발 마음대로 열어주고 개발이 마음대로 가져가게 하고 이게 결국은 다 집값에 반영이 돼서 천정부지로 집이 뛰게 만든 건데 이렇게 뛰게 만든 사람들에게 다시 키를 넘겨줄 거냐 아니면 그거를 어떻게든 막고 이 집값도 안정시키고 주거 부담도 낮추고 하면서 이 젊은이들에게 좀 더 공평한 사회를 만들어 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키를 맡겨줄 거냐. 젊은 우리 20, 30대 청년들한테 뜻을 물어보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